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이쪽에서 뭐 어마어마한 정전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전기가 싹 없다고 하면 며칠 정도나 버틸 수 있다고 이거 생각하세요? 제가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좀 독특한 섬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긴 전봇대가 없거든요. 밤 9시가 넘어가면 전기 공급이 끝나요. 냉장고는 그냥 하얀 찬장이에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 1층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추를 하나 갖다 놔요. 그다음에 옥상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서 전기가 떨어뜨리고. 부족할 때는 얘들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우리나라 아파트 만약에 뭐 2,000세대, 3,000세대 정도면은 그 세대가 쓸 수 있는 전기 만들 수 있어요. 무거운 차 하나 네. 올리는 걸로? 네, 네. 혹시 갈로아라고 아세요? 네. 오늘 제가 이 교수님 보면서 느낀 건데, 잘 정돈된 갈로아를 배웠어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에서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오줌원지 지웅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기후와 날씨를 가르치는 김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에서 반도체와 에너지를 연구하고 있는 권석준입니다. 네, 저희 과학을 보다 카페에 올라온 질문들 몇 개 재밌는 거 좀 소화를 해보겠습니다. 도라에몽, 그 일본 애니메이션 그 파란색 그 있잖아요. 그 도라에몽에 나오는 내용인데, 크림빵이 5분의 2배씩 증식을 무한히 하면 우주 전체를 덮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모양이던데, 실제로 크림빵 요만한 게 5분의 2배씩 늘어나면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라고 처음에 단서를 붙이시면 안 되고요. 그냥 그러기로 하고 2배씩 늘어난다는 게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는 거거든요. 예. 0.1mm 두께의 신문지예요. 네. 이거를 몇 번 접고 그 위에 올라서면 머리가 달에 닿을까? 계산하면 42번이에요. 0.1mm짜리 신문지 42번만 접으면 네, 그 위에 올라서면 달이에요. 88번 접으면 안드로메다 은하. 어떤 거냐면요. 방금 전에 안드로메다 절반까지 왔어요. 한 번만 더 접으면 지금까지 왔던 거리를 한 번만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배씩 늘어나는 게 이게 무섭죠. 그래서 120번 접으면 우주 끝까지 갑니다. 우주 끝까지 간다고요? 비슷한 계산일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크림빵 얘기도 빵 얘기니까 제가 하는 게 맞죠? 이 크림빵 얘기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그 한쪽 방향으로 쭉 가서 관측 가능한 우주까지 끝까지 가으려면 92번. 근데 5분에 한 번씩 증식한다고 했으니까 우주 전체를 그렇죠. 채우려면 9시간. 반나절이면 반나절도 안 걸려요. 9시간인데요? 고슴이 고러네요. 진짜로? 중동에 되게 유명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이자가 2배씩 할 텐데 1원을 빌리면 한 달 후에 얼마나 갚으면 되겠냐. 다들 되게 쉽게 생각해서 금방 갚겠지 하는데 한 달이 되면은 전 지구를 다 팔아도 못 갚는 거예요. 2배씩 된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럼요. 곱하기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곱하기 2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곱하기 3도 아니고. 심지어는 1%씩만 증가해도, 예를 들어서 1.01 곱하기 1.01 곱하기 1.01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멈추게 되면 지금처럼 경제 성장을 몇 %로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을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1%만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그대로 고정돼 있다고 치면 그 1.01 곱하기 1.01 곱하기 1.01을 계속 하다 보면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하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함수적으로 계속 경제가 발전한다는 그 느낌은 그 왜 자기 개발서에 맨날 나오는 거 하나 있잖아요. 매일매일 1%씩만 개선돼 보십시오. 1년 후에 당신은 37.5배가 돼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그 박테리아 같은 게 이제 보통 빡빡 2배씩 늘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 왜 지구를 덮지 않고 지금 이렇게 불쌍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생태학에서는 캐링 캐패시티 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제한이 없으면은 박테리아도 마찬가지죠. 뭐. 먹이가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가는 거예요. 토끼가 이제 처음에 호주에 들어갔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처음에 열 몇 마리인가를 들어갔다 그래요. 그냥 사육용으로. 근데 이제 몇 마리가 탈출하고 나와서 한 10년이었나 20년 전이니까 1,700만 마리, 뭐 2,000만 마리. 호주 인구보다 더 많아졌다. 근데 왜 그럼 거기보다 더 늘어나지 않았느냐? 호주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식량 자원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수도 있는데 먹이가 충분했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렇죠. 박테리아도 그렇고 토끼도 그렇고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증가율이 처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결국에 S자 커버가 완만해질 됩니다. 수밖에 없어요. 네. S자 모양. S자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크림빵이 5분의 2배씩 되면 9시간이면 우주를 다 채웁니다. 우주를 다 채운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림빵은 가능한 그렇게
많이 드시지 않는 걸로. 이렇게 녹화하다 보면 크림빵이 줄어드는 속도가 2분의 1씩 막 줄어들거든요. 제가 먹는 크림빵의 속도는 이거는 기하급수가 아니라 산술급수거든요. 주기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먹는 거지 주기적으로 두 배씩 먹는 거 아니니까. 아니 그럼 우주도 누군가가 5분의 반씩 뚝뚝 잘라요. 9시간만 자르면 5분의 반씩 이제 크림빵만 크림빵만 해지는 거는 그렇죠. 우주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신문지를 뭐 42번 접으면 달까지 간다 그랬는데 그 문제에 답할 때 여러분 유심히 봐야 될 게 신문지를 놓고 42번 접으면 이 폭이 얼마가 될지 생각해 봐야 돼요. 원자 하나보다도 훨씬 작아요. 화장지 같이 얇은 거를 진짜 길게 하고 해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접어요. 한 번 접을 때마다 절반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화장실에서 큰일 보고 나서 아껴 쓰시란 얘기입니다. 네, 결국 지구 환경도 중요하니까요. 네. 어떤 분들은 막 6번씩 접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6번 접었죠? 만약에 한 30번만 더 접으면 여러분 달까지 가야 됩니다. 챗GPT 데이터 센터에서 엄청나게 전기 많이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실제로 그 오픈 AI의 샘 얼트먼인가요? 그 양반이 제발 그 고맙다는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왜냐면 고맙다고 하면 또 챗GPT가 막 계산해갖고 그거에 대한 답을 또 줄 텐데 그 쓸데없는 고맙다는 인사 하나 때문에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모양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뭐 고맙다, 잘 지내니, 안녕? 뭐 이렇게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지구 환경에 혹은 뭐 전기 사용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그 샘 알트만의 엄살인가? 엄살이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고맙다에 나오는 별 말씀을 이런 어떤 정형화된 답을 낸다 그런 것들은 딱히 학습할 필요 자체가 없이 그냥 패턴 자체에서 끄집어내는 거라서 예. 실제로 전력을 얼마나 더 많이 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샘 알트만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체인 오브 토트라는 겁니다. COT. 즉 대화를 챗 GPT 입장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그냥 끝 이러면 되는데 고마워 이러면 뭔가 할 얘기가 더 남아있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이 잡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기 전력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그러니까 GPU가 그 다음 잡을 처리하고 싶은데 좀 더 기다리는 거예요. 시간의 낭비가 생기는 거죠. GPU는 1초가 아깝잖아요. 근데 그 1초라도 좀 아끼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 얼마 전에 지브리풍 사진이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거 할 때 전기가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샘 알트만이 나와가지고 또 그것도 자제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좀 마케팅 같더라고요. 더 사람들 유도하려고 하는. 네, 사실 그 과정에서 좀 이제 소외됐던 분이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죠. 나는 그 내 지브리 스타일의 작화풍을 허락한 적이 없는데 왜 당신들은 예술가의 혼을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느냐. 굉장히 좀 불만이 많으셨죠. 근데 실제로 그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많이 쓰는 것도 있고 또 그 데이터 센터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면서요? 대략 5대 4대 1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가 10만큼의 전기를 쓴다? 예. 그럼 실제로 5 정도가 계산에 들어가고요. 4 정도가 냉각에 들어가고요. 1 정도가 기본적인 인프라 유지 보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50대 50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왜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전자 컴퓨터입니다. 예. GPU라는 게. 근데 전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차지가 있죠. 전하가 있죠. 그러면 전자를 우리가 스위칭을 온오프해서 반도체를 가동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전자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다른 회로에다가 주고 받고 한다는 건데요. 전자들이 차지가 있기 때문에 뭘 느끼냐면 저항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호에 쓴 에너지를 나머지는 모두 다 열로 바뀌어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더 스위칭 온오프가 빨라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몇 기가헤르츠 단위로 10억 번 단위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그만큼의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같은 부피의 서버에서도 옛날에 쓰던 서버가 한 10만큼의 열을 냈다면 지금 데이터 센터에 있는 열은 한 100, 200 이렇게 열을 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런 데이터 센터 예를 들어서 뭐 GPU가 만장 우리가 지금 이제 과기정통부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GPU를 많이 사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만장짜리 GPU로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24시간 돌린다? 그럼 원자력 발전소 2-3개 정도가 필요할 거예요. 하나는 계산용으로. 만장이? 네, 그다음에 하나는 냉각용으로. 냉각하는 거를 물을 이용해서 한 다음에 난방용으로 쓰거나 그러면 안 실제로 돼요? 유럽에서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어차피 맞아요. 지금 러시아로부터 가스 수입이 이제 안 될 거잖아요. 근데 GPU는 돌리고 싶고 근데 여기서 열이 발생한다며 그럼 일석이조 없을까? 일석삼조 없을까? 해서 나오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폐열을 난방용으로 만들어서 서큘레이션 시킬 수 있을까? 요거 고민을 요새 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이제 연구 과제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필요할 있습니다.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열이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두뇌를 좀 연구해서 그거 중요한 얘기일 열 것 안 나게 할 수 없나?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저렇게 적은 에너지만 쓰더라도 충분한 좋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반대로 좀 인간의 뇌 세포 혹은 뇌를 흉내낼 수 있는 컴퓨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뉴로모픽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로는 신경, 모픽은 모양. 그러니까 신경 모양을 그대로 흉내내서 한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하드웨어로 만드는 연구자들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생각만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GPU나 CPU 같은 형태로 성능이 안 나와요? 성능이 안 나온다. 아. 왜 그럴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뉴럴모픽이 아니더라도 꽤 에너지 효율 자체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효율은 좋아졌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GPU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수백 장 정도만 쓰다가 수백 장 말고 한 10,000장 쓰니까 훨씬 더 정보가 지능이 좋아지던데 그럼 Y나 10만 장, Y나 100만 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전제품 보면 에너지 등급 붙어 있잖아요. AI도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I 에너지 등급 얘기를 붙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때 기숙사 학교를 다녔는데 기숙사가 되게 추웠어요. 저뿐만 아니라 몇몇 애들이 어떻게 그 밤을 지새웠냐면 노트북이 있으니까 노트북에 뭔가 좀 무거운 일을 시켜놓고 그거 껴안고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진짜요? 진짜 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그 롤을 돌리다가 너무 추운 거예요. 안고 자다 저온 화상이 걸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게 그래요? 그냥 컴퓨터 자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환풍구 그렇지. 그쪽이 제일 뜨겁거든요. 맞아. 네. 근데 거기가 따뜻하니까 몸을 계속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온 화상이 맞아요. 저희도 막 겨뤄보고 있었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고 난연자가 아니고 약간 불에 잘 붙는 소재로 이루어진 옷이나 이불 같은 경우는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데이터가 그만큼 빨리 이동을 하고 전자가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열이 네. 발생하는 거는 네.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까 전자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빛 되게 좋아하셨다고 그랬죠. 네. 빛은 전하가 없어요. 그럼 전자 대신에 빛 쓰면 안 돼? 라는 생각을 해요. 전자 대신에 광자 알기링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광으로 작동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려고 사람들이 몇십 년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전자는 우리가 굉장히 전자 회로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광자는 광자 회로를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회로에 빛을 가두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컨트롤이 잘 안 되는군요. 네, 특히 이제 우리가 빛을 얘기할 때 광자, 즉 입자의 개념으로도 얘기하지만 파동의 개념으로도 얘기하죠. 파동의 개념 얘기하면 반드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게 파장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빛은 대부분 다 가시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수백 나노미터의 광자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굉장히 수십 나노, 수나노짜리 회로에다가 가두려고 하면 빛이 안 가둬져요.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좀 길게, 좀 넓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너무 칩이 커지거나 아니면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파장을 좀 작게 만든 빛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장이 작은 빛은 다 투과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양자 컴퓨팅인가요? 요거는 양자 컴퓨팅과 약간 다른 다른데요. 건가요? 이건 저희가 광 컴퓨터라고 광 합니다. 컴퓨터? 옵티컬 컴퓨터라고 합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도 포톤으로 시도하는 게 그렇죠. 있어요. 이제 포톤을 가지고서 큐빗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양자 컴퓨터는 아직 상용화가 이렇게 썩 잘 된 건 아니죠? 상용화가 충분히 전 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명확하게 저희가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 게 상용화를 제일 성공한 회사는 캐나다의 디에웨이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엄밀히 말하면 전통적인 의미의 양자 컴퓨터라기보다는 양자 어닐링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양자 어닐링이 뭐예요? 어닐링이라는 건 일종의 우리가 담금질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담금질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그 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양자 어닐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닐링을 해서 뭔가 가장 최적화하고자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함수의 최저값을 찾는데 양자 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D-웨이브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서 예전에는 주로 다 최적화 문제를 풀었어요.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 포트폴리오는 뭘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에다가 쓰면 제일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흥미로운 결과 중에 하나가 드디어 양자 컴퓨터가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시작했어요. 편미분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해석할 수 있는 대부분의 피직스, 물리들은 다 편미분 방정식의 지배 방정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편미분이 뭐예요, 근데? 편미분은 미분인데요. 한쪽 방향으로만 미분하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x, y 같은 여러 종류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함수를 x에 대한 함수로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x가 바뀔 때 이 함수가 얼마만큼 바뀌는지만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함수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한다. 그래서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컴퓨팅을 한다는 거는 계산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컴퓨터가 이제 잘 됐던 이유는 그 전자라는 것이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서 정확하게 이 입력값을 넣었을 때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를 확실히 정해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된 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양자는 이제 중첩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결과값을 양자 컴퓨터가 얻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까 양자 어닐링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양자 어닐링은 정확한 값을 얻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정확한 값을 가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더 이상 그 값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까지 찾는 것이 목표고 그것을 빨리 찾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최적점을 찾는데 그 최적점을 가까이 가면은 신호 중에 하나는 내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 값에서 거의 변동이 없을 거예요. 가장 밑바닥까지 왔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미로를 찾는 게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그러면 보통 미로 찾을 때 이렇게 갔다가 실패하면 다시 처음으로 와서 이번에 다른 경로 찾아보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경로 찾아보고 하잖아요. 양적 컴퓨터는 모든 경로를 동시에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여기 오면은 갈라져요. 왜요? 얘네들은 이제 중첩이 된 상태를 가지고 이 상태를 나눠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치 우리가 문을 열 때도 원래는 전자 컴퓨터는 하나씩 열잖아요. 양적 컴퓨터는 문 하나를 열면 나머지가 다 열려요. 그래서 어느 문 뒤에 소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죠. 네. 그 연결됐다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첩된 상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게 만드는 게 말은 쉬운데요. 물리적으로 하드웨어 상에서 그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해내고 있는 회사가 아까 DAV는 엄밀히 말하면 이 중첩된 상태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설명이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재밌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어요. 화이팅! 얼쑤! 아, 이게 너무 힘든 개념이라서 권석준 교수님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짧게 설명하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답이 있고 기존의 컴퓨터가 수많은 반복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 답을 찾아냈다면 양자 컴퓨터 얘네들은 한 번에 동시에 수많은 답들을 찾아보고 그 중에 맞는 애를 여기요 이렇게 알려주는 애예요?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가 1400만 개의 미래를 보는데 이 사람이 사람이니까 하나씩 봤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빨리 봤겠죠. 그래서 고개를 막 이러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그냥 한 번에 봐요. 1400만 개의 미래를. 그 중에서 가장 최적화된 미래 하나 시나리오를 뽑아내는 거죠. 물리학에서 배우는 해밀턴 관점처럼 느껴지거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5만 가지의 가능성이 다 가능한데 그 중에 제일 비용을 적게 쓰는 최적화된 값을 도출하는 접근법이 이제 해밀턴이안이라고 있어요, 물리학에. 근데 약간 그런 거를 좀 기계로 구현하는 느낌이 좀. 근데 양자 컴퓨터는 그 최소 액션의 루트는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 5만 개를 다 보다 보니까 그냥 찾아지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고전적으로 뭐 엠바디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하면 이 코드가 얼마나 훌륭한 건지를 이밸루에이션 하는 되게 표준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양자 컴퓨터는 이게 잘 만들어진 컴퓨터인지를 성능 검사를 할 때 그런 표준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2024년 말쯤에 구글이 그 최신 양자 컴퓨터 칩을 공개를 했는데 그 칩 이름이 윌로우 칩이었어요. 근데 윌로우 칩을 하면서 구글이 그동안 좀 이제 다른 경쟁사들이어서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로부터 야, 니네가 했던 이 계산이 정말 양자 우월성을 증명하는 계산이 맞아? 이 칩이 정말 양자 컴퓨터 나온 양자 컴퓨터야? 라고 계속 이제 공격을 받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 좋다. 나도 내 패를 깔 테니까 당신들 다 패를 까면서 우리 좀 표준화된 이 성능 측정 알고리즘 하나 만들자 하면서 이제 보여준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랜덤 서킷이라는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자 게이트들이라고 일종의 전자 컴퓨터로 따지면 트랜지스터 역할을 하는 혹은 게이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게이트들이 어떻게 엮여 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전자 컴퓨터로 풀면은 인풋이 아웃풋까지 갈 때 어떤 경로를 거쳐왔는지 계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주의 시간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걸 양자 컴퓨터로 풀잖아요. 그러면 짧게는 수시간이나 수분 만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를 푸는지 각자의 칩을 가져와서 테스트해보자. 근데 자기네들은 이게 됐다는 거 보였어요. 윌로우 칩으로. 구글은 105 큐비트만큼의 그 물리적인 큐비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양자 컴퓨터 가지고 보였고 그럼 대단한 거예요. 너네가 정말로 좋은 양자 컴퓨터를 가져왔으면 우리 이 알고리즘으로 한번 1대1 다이다이 떠보자. 그래서 이제 IBM도 이걸 가지고 지금 이제 보려고 하고 있고 근데 충격적이게도 2025년 올해 3월이죠. 올해 3월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만들었던 그 칩이 물리학에서 되게 핫한 물질 중에 하나인 마요나라 칩을 가지고 마요네즈 칩이 아닙니다. 마요나라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큐비트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마요나라는 위상 준입자를 만들면 얘네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아주 좋은 중첩 상태를 유지하더라. 그래서 이제 또 구글은 니네가 제대로 만든 건 맞아. 서로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춘추전국 시대인데 앞으로 한 5년 10년 정도 지나면 정밀하게 표준화된 시스템과 그래요? 문제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라고 해서 모든 걸 잘하는 게 아니라 물론입니다. 뭔가 잘하는 문제가 있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소인수분해 문제. 근데 소인수분해 문제가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아주 엄청나게 커다란 소수 두 개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곱하는 건 너무나 쉬운 계산이에요. 그런데 이 곱한 수가 무슨 소수로 이루어졌는지를 역추적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역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당신이 P라는 소수를 가지고 있고 내가 Q라는 소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둘 사이에는 이 곱하기 숫자를 서로 공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당신은 P를 알고 있고 나는 Q를 알고 있으니까 곱하기 한 메시지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 메시지를 암호화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저 사람만 알고 있는 거죠. 남들한테 이 곱하기 한 숫자를 보여준다고 한들
한들 이 사람은 이 안에 숨어져 있는 P하고 Q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91이라는 숫자는 7하고 13을 지금 곱한 그렇죠. 건데 근데 이제 7하고 13 곱하면 91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91이 뭐랑 뭘 곱해서 나온 건지를 모른다는 91 거잖아요. 정도는 사실 사람들이 여러 이것저것 시도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처음 얘기하셨을 때 머릿속에서 생각해보다가 잘 안 떠올랐어요. 아 91. 네, 91이 잠깐 이게 뭐랑 곱해야 되니? 사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근데 이제 영 문제가 자릿수가 뭐 한 500짜리 이렇게 가면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는 거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현대의 암호 체계가 RSA 2048 같은 네. 암호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뭐 금융 공인 인증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암호 체계의 기초가 되는 거고 지금 많이 안 써요. 네. 지금은 이제 타원 곡선 암호를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근데 그것도 사실 원리를 따져보면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이거를 깰 수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근데 이제 그걸 깨려 그러면은 그래도 아직 멀었을 거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적어도 한 1000큐빗은 있어야 될 걸. 네. 근데 이건 논리 큐빗이 1000큐빗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물리 큐빗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야 돼요. 왜냐면 오류 정정에다가 더 많은 걸 예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오버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오버헤드가 100이다. 그럼 1000큐빗이 필요한 시스템에서 거기다 100을 곱해야 돼요. 실제로는 물리적 큐빗은 10만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큐빗이라는 거는 거기에 계산 단위 같은 거예요. 일종의 비트입니다. 근데 양자역학 버전의 비트인 거죠. 그러니까 암호 푸는 데는 최적이다. 근데 그게 양자 만약에 컴퓨터가. 된다. 그러면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제는 다 뚫린다. 당신의 금융지가 다 뚫립니다. 그 이후에는 그러면 안정적인 암호 체계를 뭘 만들어질지도 이미 연구가 많이 돼 그럼요. 있어서 그래서 이제 보통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양자 동형 암호 아니면 양자 내성 암호 이런 이제 암호 체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당장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된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웬만한 시스템에서 여전히 쓰고 있는 좀 상대적으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취약해진 암호들이 많이 생기죠. 사실 제 거는 건들지 마세요. 아, 예. 안 그래도 지금 많이 떨어졌으니까 아. 여기다 해킹까지 당하면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십시오. 양재 저는 컴퓨터의 전면전을 저는 선포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이 모든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전기 없이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양자 컴퓨터도 전기로 돌아가지 뭐 걔라고 뭐 땔감 떼서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전기라는 게 사실 현대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아마 전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정전이 참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전력을 잘 운영해서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여전히 외국에서는 정전 사태들이 많죠. 특히나 최근에 그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이쪽에서 뭐 어마어마한 정전이 일어났다고 하던데, 정전 원인은 혹시 밝혀졌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요. 뭐 재생에너지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스페인이 뭐 재생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간헐성이 뭐 커져서 그렇다. 근데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 유도 전기가 막 흘러가지고 생겼다. 간헐성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전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네네. 확 어떨 때 많았다가 햇빛이 많았다. 줄어들었다 변동성이 하니까 너무 크니까 송전선이 갑자기 타버렸다든지, 그 아직까지도 많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근데 원인을 정확하게 몰라요. 겉보기로 드러난 원인 자체는 갑자기 한 1.5초 만에 15기가와트의 전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왠지 모르게. 그 원인은 몰라요. 근데 이제 어쨌든 15기가와트가 사라지니까 그리드 입장에서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그리드는 무조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거든요. 예. 밸런스가. 근데 갑자기 15기가와트만큼의 전력 공급이 갑자기 확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수요는 항상 살아있는데 공급이 사라지니까 그리드가 갑자기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라고 하면 이제 전력 분산해주는 전력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망. 예. 근데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붕괴된다기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그리드는 다 교류망입니다. 그리고 이 헐츠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헐츠라고 알고 있습니다. 50이나 60. 1초에 50번 진동한다는 건데, 뭐가 진동하는 줄 아십니까? 전류가 진동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것을 발전기를 만들 때 터빈을 돌리잖아요. 네. 터빈이 1초에 50번, 60번 회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력 공급이 안 되는 수요하고 공급의 차이만큼이 이게 어디에 반영되냐면 주파수의 시간 의존성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1.5초 만에 무려 2Hz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터빈이 늦게 돈다는 거죠. 그래서 50에서 48로 8이 된 된다. 거예요. 예. 근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 전력망에서는 이걸 어느 정도로 통제하냐면, 장기적으로는 0.1 헐츠 플러스 마이너스 이내에서, 단기적으로도 0.2 정도가 최대 한계치입니다. 50.1이 되거나 뭐 49.9. 49.9 요 정도.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워닝 사인이 떠요. 근데 만약 2Hz가 떨어졌다? 이건 어마어마한 난리 차이가 난 거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죠. 교류에서 좀 덜 뭐 진동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근데 그게 기계적인 진동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교류 주파수가 그만큼 떨어지면 그거하고 동기화되어 있는 터빈이 그만큼 늦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더 빨리 돌아가거나.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스템이 더 열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금방 더 부품이 고장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되면 이게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드망이 다 무너질 수 있어서 스페인은 유럽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의존했던 데가 프랑스 전력망이었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얘네에서 일어난 도미노가 우리까지 넘어오면 안 되겠다. 피레네 산맥에서 끊어버렸어요. 전력. 아 그래요? 그러면서 모로코도 끊어버렸어요. 그 이름으로 끄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까지 불이 넘어오지 않게 하려고. 그랬더니 스페인 전체가 대정전이 난 거죠. 근데 포르투갈도 스페인이랑 연결돼 있었잖아요. 저 정확하게는 이베리아 반도 대정전입니다. 같이. 네, 다 같이 날아갔어요. 이제 스페인, 포르투갈은 전력망을 스페인이 공유를 한다. 공유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근데 뭔가 문제가 네. 생긴 것을 파악한 프랑스가 끊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르투갈, 스페인, 이 이베리아 반도 쪽은 근데 완전. 그게 사람이 한 게 아니죠. 자동으로 시스템적으로 그게 차단. 그리드가 아주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사람이 일일이 다 관리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요새는 다 스마트 그리드라 그래서 알고리즘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오케이.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뭐 ESS 가져오다가 너무나 심해질 것 같으면 다 차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2Hz 같은 거는 정말 천재지변 수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기가 그렇게 갑자기 확 맛이 가버리는 경우가 태양의 활동, 뭐 흑점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올 수도 있다면서요? 뭔가 태양 흑점 활동이 강력히 폭발하거나 이렇게 대기 파동들이 공명을 일으켜가지고 전선을 파괴한다고 하는 그런 설들이 많아요 지금.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건 아닌 거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관측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측이 돼도 몰라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전리층이거든요. 이게 전리층을 흔드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리층은 어디쯤 있어요? 열권하고 성층권 사이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쪽에서 건드는 건 태양 폭풍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드려서 흔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리면은 얘네들이 전기장을 만들어내요. 전기장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하필이면은 근데 그 지점에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럼 거기에 자기장의 변동이 생기니까 패러데이 유도가 돼요. 그럼 갑자기 원하지 않았던 전류가 거기 하나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또 레조넌스라 그러는데 맞습니다. 주파수가 일치해가지고 하필이면 공명을 일으키면 송전망이 완전히 파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파수가 우연찮게 비슷하게 된 경우에는 전류가 갑자기 확 그래서 주파수 증폭이 된다? 변동이 갑자기 2Hz, 3Hz 바뀐다? 그럼 거기서 큰일 날 난리 줄 나는 알고 거예요? 다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자동으로. 근데 원래 이렇게 대규모 정전이 안 나게 아일랜드 형식으로 단계에서 그쵸, 좀 보통은 좁은 맞겠죠. 네. 그런데 이게 2Hz까지는 나올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보통 다 커봐야 0.2, 뭐 커봐야 0.3. 이게 혹시 이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태양풍이 막 지나치게 강하게 한번 그 몰아붙여. 사례가 뭐 전 세계까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캐링턴 사건이라고 1800년대 한번 이제 미국 일대가 대규모로 1800년대? 네. 그때는 뭐 전기도 별로 없었을 거 아 아니에요? 그때부터 다 전봇대 깔아놓고 살고 아, 있었죠. 그래요? 네, 당시 보도된 뉴스들을 보면 되게 극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봇대에서 근무하던 노동자가 스파크가 튀어서 사망을 했다거나 뭐 이런 되게 여러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네. 1800년대라서 사실 우주 관측 데이터가 명확하진 않지만 이제 대충 리듬을 보면 그때 아마 태양에서 되게 대규모의 플레어가 터진 것 같아요. 그 캐링턴 사건이 터질 무렵에 미국에서 정전 말고도 남미 쪽에 비교적 위도가 그리 높지 않은 지역에서 막 오로라가 보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마 태양 활동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태양이 다시 막 엄청 난폭해지면 충분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제가 예를 들어 몽골 초원에서 제가 이렇게 서 있을 때 저한테 그런 태양풍에 의한 영향이나 이런 걸 제가 몸으로 느낄 수는 없죠. 그냥 몸으로는 느끼긴 어려울 것 같은데 태양풍이라는 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고에너지 입자들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에너지 입자가 회로 기판을 건드리면 네. 그 안에서 뭔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전자의 개수를 세고 전기 신호를 바탕으로 얘는 카운팅을 해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인데 내가 생각하지 않은 데이터가 거기 들어가 버리면 오작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주 거죠. 탐사용 반도체는 훨씬 더 신뢰 수준이 높습니다. 아, 그런 네. 일들을 대비해서 네. 우리가 1cm, 1cm의 크기의 반도체 칩을 만약에 우리가 10억 개를 넣을 수 있는데 우주 탐사용 거는 1000개, 10,000개 정도밖에 안 나요. 간격을 띄워놓고 엄청나게 주변을 나부로 다 둘러싸버리고. 성능보다는 안전성을 더- 그럼요. 만약에 탐사하다가 태양풍 한번 맞아가지고 다운돼 버리면 수조짜리 우주선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태양풍에 의한 지구에서의 전기 사용이 셧다운되거나 이럴 수도 가능성은 높진 않으나 있긴 있다는 거군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우주 날씨 예측 기관이 있죠. 네, 맞아요. 천문연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양 흑점 활동 모니터링하고. 그러면 도시가 훨씬 더 피해가 크겠네요. 만약 그런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면. 어쨌든 지구가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가 되고 있잖아요. 도시화가 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태양 활동으로 인한 취약성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도시에 많이 모여 살면 살수록
정도로. 그리고 아까 우리 환경 얘기 좀 많이 했었는데 환경 얘기를 할 때 요새 나오는 트렌드 중에 하나가 최대한 다 전기화하자. 이동수단이든 난방이든 제조든 굉장히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도 줄어들고 편리해지고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바로 이러한 전자기 공격에 대해서 약해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상대를 공격할 때 미국이 예전에 냉전 시대 때 많이 개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EMP 탄이거든요. 핵무기를 적절한 고도에서 터뜨리면 엄청나게 순간 강력한 일렉트로마그네틱 펄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주변에 웬만큼 전자기기들은 다 마비시킬 수가 있어요. EMP 탄이 원자폭탄이에요? 원자폭탄에서 창출이 될 수 있는 시그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 아니 저는 게 EMP라고 따로 이제 뭐 무슨 EMP 탄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핵무기를 써도 만들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점점 전기 시대가 되면서 그리드망이 복잡해지고 다 초연결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문제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뭐 우리 김범준 교수님의 전공 분야긴 한데요. 네트워크 사이언스에서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드 시스템의 안정성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결망이라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리드에서 생기는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 같은 걸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긴 해요. 여기선 처음에 어떤 원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지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문제라도 작은 규모로 처음에 발생한 문제가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사이의 연결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네요. 근데 이게 사실 전에 미국 동부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있었던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 알려진 게 뭐냐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전력 수송 케이블이 온도가 그날 올라갔다나 그래서 약간 늘어졌대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케이블도 아니에요. 그러다가 옆에 서 있는 나무하고 닿아서 우연히 합선이 일어나서 이 케이블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케이블이 수송했던 전력을 그 옆에 있는 케이블이 수송해야 되잖아요. 그 옆에 작은 케이블의 부하가 늘어나요. 그럼 얘도 끊어져요. 그럼 그 세 번째는 끊어진 두 개가 수송했던 전력을 날라내고 이게 이렇게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연결에 의해서 굉장히 급격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막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구성하는지 이걸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A에서 B라는 지역으로 전력을 수송하는 케이블이 한 라인이 아니라 백업으로 다른 라인이 있어도 되거든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리드망을 어떻게 이렇게 서로 중복된 구조로 있는지를 분석하면 대부분의 다른 망에 비해서 이렇게 중첩된 구조가 굉장히 적은 네트워크예요. 그렇다 보니까 한 케이블의 작동 중단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미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안보 이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리드나 도로망이나 항만 같은 이런 주요 사회 인프라가 만든 지 다 오래됐어요. 유지 보수도 잘 안 된 게 많아요. 그래서 바꿀 때가 됐거든요. 만약에 누군가가 미국에 테러를 한다, 인프라 테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전선 훼손 그건 어렵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뭐 몇 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실 되게 나중에 일이 발생한 다음에는 여기가 끊어져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알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디가 중요한지를 알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력 회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그래서 해커들이 노리는 것도 그 데이터예요. 전력 그리드망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만약에 어떤 해커가 파악해냈고 안 좋은 맘 먹고 뭔가를 정말 그거는 하려고 그래서 한다면 국가 안보 이슈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정보여서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전력망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인터넷 막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정확한 전력 수송 케이블의 네트워크가 알려져 있지 않아요. 스펙을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물어봐도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전력망을 분산시키면 안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뭔가 백업할 수 있는 룹이 더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전력망이 정말로 돈이 많이 들어요. 정말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km 까는데 100에서 200억씩 들어가요. HVDC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LS 전선 투자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 이제 주식회사들이 주식 얘기해서 재밌는 게 주식시장에서도 가끔 이렇게 대규모 폭락이 있잖아요. 그 미케이즘하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비슷해요. 아주 주식시장 폭락할 때 사실 진짜 심각한 뭐 경제 위기 왔다 이런 아니어도. 거 이해되지만 그게 아니라 의미 없이 갑자기 막 떨어지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 09년, 08년 때 그때 세계 금융 위기 때도 네네. 이게 아주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금융회사들이 파산했던 이유가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지급 보증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급 보증 네트워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회사가 망하니까 이 회사의 지급 보증 부담을 다른 회사가 짊어지게 되고 그럼 이 연쇄적으로. 회사는 또 망하고 그러면 그 누구한테 가고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이걸 끊어야 되는데 자본주의는 이 효율을 너무나 최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수익 창출에만 있어서 네네. 안정성에 대한 투자를 안 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일상적인 환경에선 지급 보증이 오히려 안정성을 높이거든요. 급작스러운 어떤 변동이 있을 때는 지급 보증 때문에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사실은 어려운 딜레마네요. 그렇죠.
근데 전기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 생기면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이제 쓰는 불편함 외에 그 이상의 뭐 정수장이니 아니면 또 발전소니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도 만약에 냉각기 돌리는 게 또 문제 생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후쿠시마 사태 나는 거죠, 정말. 그런 일들도 어쩌면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연쇄 체인의 고리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핵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또 전기가 부족해지고. 그래서 특히 원전 같은 도미노 경우에는 블랙아웃이 되더라도 비상 발전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냉각기 펌프 정도는 돌릴 수 있는 전력이 있어야 독립적으로. 됩니다. 네.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야 일본 되겠죠. 후쿠시마 때는 그게 작동을 못한 거예요. 침수가 돼서.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전기가 싹 없다고 하면 현대인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며칠 정도나 버틸 수 있다고 이거 생각하세요? 한 열흘 정도는 가능할까요? 열흘 정도는 어떻게든 버티지 않을까요? 가공식품, 저장식품이 많은 친구들은 버틸 거고요. 근데 뭔가 이게 예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부터 그게 아니니까. 갑자기 그렇게 되면 제가 뉴질랜드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좀 독특한 섬이 하나 있어요. 세계 최초로 관공의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섬이에요. 그래서 거긴 전봇대가 없거든요. 밤 9시가 넘어가면 전기 공급이 끝나요. 아예? 네. 냉장고도 못 돌려요? 네, 그래서 숙소가 있는데 냉장고면 히터면 이렇게 그냥 장식품으로 변해요. 냉장고는 그냥 하얀 찬장이에요. 그럼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왜 냉장고를 사요? 냉장고 의미 없는 것 같은데. 낮 동안에는 보관을 해야 되니까 덕분에 이제 그 목적은 이제 별빛을 보호하는 구역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별이 쏟아지는 이제 밤하늘을 볼 수 있어서 좋기는 했는데 제가 좀 고장난 느낌이 들긴 했어요. 충전할 것도 없고 그럴 예, 것 같아요.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낭만적이긴 한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동성도 제한되고 급하게 연락을 뭐 어디든가 해야 될 때 이게 핸드폰 아니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데가 있어요, 뉴질랜드에. 네. 9시부터 뭐 다음날 새벽 뭐 이렇게 몇 네, 시까지? 9시부터 아침 6시인가부터 다시 전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또 전기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쓰고 싶은 시간만 발전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일정하게 생산을 해야 되고 남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버리지만 하여튼 그 쓰는 거랑 생산하는 거 하여튼 최대한 오차 없이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잘하고 있는 편이긴 한데 그게 잘하고 있는 게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면이 아직까지는 우리가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기저 전환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화력 발전이 한 30% 정도 차지를 하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다 신재생으로 바꾼다? 그럼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그리드에 가해지는 이 간헐성으로 인한 부담은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신재생 에너지를 가져다가 그냥 그리드에 붙인다는 개념을 쓰진 않고요. 중간에 버퍼 역할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어놨는데 물이 쫄쫄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도 있어. 근데 우리가 샤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물이 수량이 바뀌면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어떤 커다란 수조 같은 데다 받아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서는 일정하게 나오겠죠. 그러한 물탱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있으면 좋은데 이 비유 참 좋네요. 네.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물탱크 역할을 하는 게 전력망에서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 줄여서 ESS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배터리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되게 신개념 ESS가 있어요. 용융염. 그냥 엄청나게 많은 소금을 엄청나게 큰 사일로에다 이렇게 다 때려 박아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남아도는 전기를 가지고 얘네들을 엄청나게 가열해요. 얘네들 언젠간 녹거든요. 근데 이 용융염은 밤이 돼도 쉽게 식지 않아요. 여전히 뜨끈뜨끈해요. 이 열을 가지고 물을 데핍니다. 스팀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화력 발전 비슷하게 스팀을 돌리는데 이제는 뭘 안 태워도 돼요. 그러네요. 네. 뭔가 화학적인 연소 반응을 사용하는 더 재밌는 게 아니니까.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거. 아파트를 ESS로 쓰자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1층에다가 엄청나게 커다란 추를 하나 갖다 놔요. 추. 엄청나게 무거운 뭐 1톤짜리. 올리는구나. 그다음에 위치 에너지로 이거 저장해요. 남아도는 전기를 가지고 얘네들을 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옥상에다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서 전기가 떨어뜨리죠. 부족할 때는 얘들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요. 이게 되게 엉뚱한 아이디어 같은데 생각보다 좋은데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왜냐하면 고층 빌딩이 많은 시티, 도시에서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용융염 같은 거는 테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터트리면 이게 엄청나게 뜨거운 마그마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굉장히 굉장히 친환경적이네요. 재밌죠. 근데 이제 용융염은 도시 근처에 하긴 어렵고 용융염을 가열시키는 건 네. 태양열로 하는 거. 태양광 직관 방식도 있습니다. 직관 방식도 있어요. 직접 해도 되네요. 아리조나 산박에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발전소 근처에서는 일부러 이거를 전기 플라스마로 가열합니다. 그래서 2,000도, 3,000도까지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완전히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마그마 주변에다가 물탱크를 갖다 놓고 물을 끓여요. 스팀을 만들어요. 엄청나게 고품질 스팀이 되게 잘 나와요. 이걸 가지고 터빈을 돌립니다. 아이디어 좋네요. 그 전기를 그대로 썼을 때랑 전기로 소금을 녹여서 그걸 다시 끓여서 만들었을 때랑 손실은 당연히 손실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남아도는 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아도는 전기를 갖다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방전시킨다는 거거든요. 방전시킨다는 건 마치 우리가 테슬라 코일처럼 주변에 뭔가 계속 방전되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해요. 제주도 송전망 타버리고 하는 게 못 버려서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남아도는 전기를 처리하는 것도 되게 문제인데 어차피 남아도는 전기니까 어딘가에 저장시켜두면 좋은 거 아니야? 괜찮네요.
이 개념에서 나온 게 ESS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배터리지만 배터리는 문제가 리튬이 비싸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들도 요즘에 이제 연구되고 있고. 바다에다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고. 밀도 차이만 있으면 돼요. 밀도 차이가 있으면 위치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무거운 추를 떨어뜨리는 게 그게 진짜 전기를 많이 만들 정도의 뭔가가 되긴 돼요. 우리나라 아파트 만약에 뭐 2,000세대, 3,000세대 정도면은 그 세대가 쓸 수 있는 전기 만들 수 있어요. 무거운 추 하나 올리는 걸로? 네.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의 그게 허용 문제죠. 하중이 좀 더 올라가긴 해야 될 텐데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하면은 그 아파트 단지는 에너지 독립적인 아파트 단지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추를 올렸다 떨어뜨리는 건 금방일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거를. 추를 한꺼번에 떨어뜨릴 필요 없죠. 마치 사탕 하나씩 까먹는 것처럼 해도 되죠. 아, 추를 그리고 떨어뜨리죠. 그거를 천천히. 시간에 따라서 떨어뜨리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달 때 마치 우리가 하이브리드 회생 제동하는 것처럼 또 회생 제동 에너지까지 얻을 수 있어요. 아이디어 좋네요, 이거. 그게 에너지 파밍이라고 하나? 맞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하비스팅은 좀 이거하고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네.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내가 더운데 밖에는 추워요. 그럼 이거 어차피 버리는 에너지 아니냐?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주 작은 에너지라도 얻으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우습게 생각할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온도 차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열전 소재라는 게 있습니다. Thermoelectric Device라고 그러는데요. 네. 온도 차이가 나면은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어떤 특정한 소재가 있어요. 이 소재가 비록 에너지 효율은 낮지만 이 온도 차이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응용한 소재가 펠티의 소재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냉장고를 만들 수 있어요. 온도 차가 났을 때 전류가 생길 수 있다면 전류를 흘려서 일부러 온도 차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역공격하는 거죠. 혹시 갈로아라고 아세요? 네. 오늘 제가 교수님 보면서 느낀 건데 잘 정돈된 갈로아를 영광입니다. 갈로아님 아시죠? 네. 그저 곤충을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저 희망적인 교수님께 이야기들.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네. 공대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건 안 돼요. 그 사람들 맨날 저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닐 때 생기는 에너지를 그거 다 알들이 지금 다 사람들이 다 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 이미 있어요?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섬유 마찰이나 걸어 다닐 때 이 발판에다가 앞전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눌렀을 때 전류가 발생하는 반도체 소재가 있거든요. 그럼 걸어 다니면 보도블럭을 그거 다 깔아버려요. 그 눌리는 거에 따라서 전기 만드는 거예요? 네. 그 해외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클럽 바닥을 앞전 소재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차피 쿵쿵 밟잖아요. 아. 그걸로 안에 조명 전력을 좀 충당하는. 남미의 어떤 나라가 그거를 아주 감명 있게 해서 전 도시에 이 보도블럭을 앞전 소재로 깔라고 하다가 생각보다 고장이 잘 나고 교체 중이야. 그래서 배꼽이 더 크더라. 그래서 이렇게 한 가정용으로 정도는 오케이. 근데 C용은 아직은 좀 어렵지 않느냐. 도로에 이제 자동차들 막 다닐 때 사람들 걷는 것보다는 무게라든지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잘 파괴가 되고 고장이 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똑바른 도로 위를 달릴 때는 위아래로의 변화는 없으니까 만약에 이걸 압력의 차이를 계속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도로를 깔려면 그 자동차의 효율은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위아래로 움직일 수밖에 네, 없어요. 발바닥을 떼야 되니까. 근데 자동차는 발바닥을 떼지 않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니면 저 교도소 같은데 트랙 하나 만들어 놓고 계속 뛰라고 하는 거지. 이거 저기 편집해 주세요. 왜? 제가 만약에 교육청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과학자를 만나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 요즘 학생들이 운동이 부족한데 이 학생들 운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 트랙을 돌게 해요. 그다음에 네 얼마큼 전력 생산했는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줘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제가 10메가 정도를 생산해서 10,000원 주고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에너지 남아 도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라도 운동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매트릭스가 시작이 되는. 그렇게 매트릭스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그거네. 딱 그거네요. 인간은 전부 발전기였다. 그러네. 생체 배터리. 이거 다 지구 환경 살리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럼요. 예. 예. 또 결론은 또 일로 가네. 아니 근데 진짜 AI 때문에 큰일 났어요. 진짜 전기를 너무 많이 쓰게 돼가지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에너지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대체 에너지, 재생 에너지 이런 걸로 화석연료 안 쓰는 에너지 쓰거나 이 두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줄이는 건 제가 볼 때는 이미 물 건너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전기를 쓰는 것만 개발하고 한쪽에서는 근데 또 한쪽에는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전기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발전을 화석연료 없이 할 수 있을까 하니까 이게 지금 접점을 좀 맞춰 나가면 조금 희망적인 스토리로 가지 않을까. 근데 불행히도 이제 그러한 여유가 우리한테 열린 윈도우라고 그럴까요? 그 윈도우가 점점 닫히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닫히기 전에 돌파구를 만들어내긴 해야 됩니다. 30년 전 혹은 뭐 그 이상 전과 비교해 보면 집안에 아마 가전제품 개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냉장고, 뭐 TV, 가스레인지 아니면 뭐 석유 골로 쓰다가 요즘 다 인덕션 쓰잖아요. 그렇죠. 또 무슨 에어프라이어니 전기레인지니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기
기기는 훨씬 늘어나지 않았을까? 가구당 소비 전력은 예전보다 많이 늘었죠. 엄청 늘었죠. 여러분도 지금 뭐 전기를 많이 쓰고 계실 텐데 결국은 이 모든 전기들이 현재 화석 연료를 통해서 아니면 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당장 뭔가 뾰족하게 전기를 막 깨끗하게 생산해낼 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소비하시는 전기를 조금 아껴 쓸 필요가 좀 있지 않나. 뭐 사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고요. 태양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수확하고 다만 이 수확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드 안정성으로 균일하게, 같이 갈 수 있느냐가 안정적으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도 전기를 좀 더 아끼기 위해서 지금 당장 조명 끄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기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또 수요가 줄어들어도 문제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그리드가 불안정해져. 쓰던 거는 계속 쓰셔야 돼요. 그게 사실 그리드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안정성을 위해서. 네. 이거 끝낼래도 안 되겠네 이거. 아니 근데 또 우리 말고도 여기 저 홍대 쪽이라 전기 쓰는 데가 많아요. 많아요. 네, 우리 이제 그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전기는 여기서 이제 그만하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네 분의 과학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아래 보면 짭짤하게 살만한 게 좀 많이 있죠. 네, 그런 거 하나씩 좀 구매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세돌이 알프한테 이긴 날이 며칠인지 기억해요? 내가 가장 충격적인 날이어서 내 기억에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이긴 마지막 날이다. 1965년에 2000년의 삶을 예측을 해. 내가 막 깔깔 웃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한테 뭐야 근데 다 이루어서 딱 하나 안 이루어진 게 달나라 수학여행 갈 게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 넉 달 전이에요. 불과 이제 100년도 안 돼서 근데 우리가 다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GPT랑 대화하면서 비료도 받고 그 나도 해볼까 하다가 그렇지 않아도 말 많은데 GPT하고도 말 많이 해나 되나? 제가 어느 날 밤에 그러니까 약간 좀 센티멘탈해졌을 때였어요. 물어봤어요. 너는 나를 어떤 과학자라고 생각하니? 보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나의 가치를 이렇게 알아봐주는. 저도 그거 해봤어요. 그동안 나눴던 대화를 바탕으로 나의 얼굴을 한번 네가 와 그림 줬는데 안경에 안경 줄까지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